5년 전, 7년 전에 예를 들어서 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년 전, 7년 전 가액이랑 지금 가액이랑 천지 차이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 7년 전에 증여했다 그러면 5년 전, 7년 전 가액으로 세법상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그때 5년 전, 7년 전 가액으로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죠. 이거는 세법이에요. 세법이요. 세금 계산을 일단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류분에 관련된 민법은 다릅니다. 만약 유류분, 내가 재산을 못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간 사람한테 유류분을 청구할 때 이 유류분에 관련된 산정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법상에. 이거는 상속인이 본래 남겨놓던 명의의 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돼요. 사전증여재산, 법정 상속인들한테 아니면 제3자한테 이때 포함될 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법과 달리 민법상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법정 상속인들한테 사전증여한 재산은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켜요. 상속재산을 미리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미리 성급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에 상관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는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40년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1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제대로 증여세 신고했다면 네. 1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세법은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민법의 유류분은 1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요. 그리고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1년, 돌아가시기 1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킵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유류분의 상정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할 때 이 제 자료에도 보이시겠지만 증여 시점에 11년 전에 증여한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시점, 지금 가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년 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0평대 7억 8억 원에 증여한 게 있어요. 아들한테 증여해 줬어요. 딸들한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7억 8억 원짜리로 유류분의 산정재산에 포함한 게 아니라 지금 35억 40억 원으로 평가를 해서 유류분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전에 미리 줘도 유류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예. 10년이 예를 들면 넘어도.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 시점으로 평가를 해요. 같이 산정을 할 때 같이 상정을 할 때. 상속이 일어난 시점이다. 그러면 단적으로 15년 전에 5억을 줬다. 큰 돈이지요. 세법은 15년 전에 5억 원을 줬다 하면 증여세 신고 똑바로 했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포함이 안 돼요. 10년 이전 거니까. 근데 민법상의 유분을 판단할 때는 15년 전에 5억 평가해요. 근데 현금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상속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시작해서 15년 전부터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물가상승률로 반영한 금액을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7, 8억 원, 8, 9억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류분의 산정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이거 세법은 그렇게 컨설팅할 수 있어요. 미리 쌀 때 증여해라. 그럼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포함된다 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시가로 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 근데 민법은 유류분 산정 못 받아가시는 분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사망 시점의 시가로 재평가한다. 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업가 분들이든 자산가 분들이든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특정 자녀, 이쁜 자녀한테 모든 재산을 주면 안 돼요. 나 얘한테 다 주고 싶어. 안 돼요. 이쁜 자녀한테 조금 더 주는 전략. 유류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딱 세워놓으셔야지 어떤 특정 자녀, 이쁜 자녀한테 모든 재산을 주겠다. 이 플랜은 어렵고 분쟁이 발생하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쁜 자녀한테 조금 더 주는 전략으로
상속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전략을 함에 있어서 지금 신탁을 활용했을 때 그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어떻게 신탁을 활용해서 예, 내가 자녀들한테 자산을 물려줄 때 주로 이제 내가 조금 더 자산 관리를 잘할 만한 자녀를 좀 더 주고 싶은데 예, 추후에 분쟁을 없게 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 예. 또 지금 세무사님이 주로 네. 해주시는 그 신탁을 활용한 방법을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탁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라는 분이 계시고요. 재산을 받아서 신탁 받아서 관리, 운영, 처분, 개발 그 밖의 목적 행위를 하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 수탁자가 신탁회사, 금융기관이냐 신탁회사냐에 따라서 이 금융기관이거나 아니면 신탁업 인가를 받은 법인이거나 주식회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걸 상사신탁. 이 수탁자가 이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거나 일반 법인이거나 라고 하는 수탁자가 일반 개인이거나 법인일 때는 이걸 민사신탁으로 하는데 이 두 모두 수탁자가 신탁업자, 신탁회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개인 법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둘 모두는 이 신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렇게 설계해 놓으셔야 유류분에서도 감안하면서도 재산을 온전하게 가족 간의 분쟁이 없이 넘길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적으로도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 그런 걸 가능해서 수익자가 올바르게 이제 재산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틀이 이제 신탁이거든요. 근데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사 신탁에서는요. 만약 대표님께서 금융기관에 정기액 돈을 잘 버시기 때문에 네. 정기예금 10억 원이 딱 있어요. 네. 나는 유언장으로 10억 원 이렇게 수유자 누구를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수유자로 지정해 놓으면 이 유언장 가지고 와서 수유자가 나 이거 그 금융권 와서 부모님이 나 주신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딱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지급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유언에 관련된 유증재산을 받아서 집행해 주는 자는 첫 번째 포괄 수유자라는 사람, 그리고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 그리고 홀로 법정 단독 상속인 이 세 명을 유증재산의 집행자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넘길 수 있지 수유자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못 해드리거든요.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법정 상속인의 동의, 합의를 받고 와야 대표 상속인으로서 지급해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유언장만 가지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어떤 이 금융재산을 찾기라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유언 대용 신탁을 하시게 되면 또는 신탁을 하시게 되면 이거 사후 수익자로 기재된 사람 신분만 확인한다 그러면 다른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지급합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활용하면 단적인 예가 금융기관의 재산이 많을 때는 신탁을 활용해서 누구 특정 사후 수익자한테 지급될 때 빨리 신속하게 다른 법정 상속인의 동의 없어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신탁이다. 가업 승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업 승계를 할 때도 이 주식을 실제로 유류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유류분에 관련된 기여분에 관련된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로 신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는 주식 명의 즉 사후 수익자인 후계자의 명의로 즉시 이전해드리는 집행해드리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명의 개설해드리고 명의를 바꿔드리고 주식의 명의를 그런 부분에서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돌아가시는 분 또는 위탁자의 의지대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탁자의 뜻대로 또는 이 재산을 맡기시는 분 뜻대로 후계자 또는 사후 수익자한테 신속하게 집행되고 이전되는 재산 이전되는 이 부분에서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그 유언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릅니다. 네. 이거는 왜냐 계약이기 때문에 아. 내가 죽으면 얘한테 줘. 근데 유언이라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고 그리고 유언장을 그냥 장롱 속에 또는 금고 속에 보관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아무한테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약을 통해서 맺는 신탁으로 한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도 돼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빨리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유언장은 찾기도 힘들고 또 이걸 예를 들어서 유언 공증서 유언 즉 공정증서 유언 공증 유언이 아니라면 이거 법원의 검인도 최종 유언이냐 자필 증서는 실제 자필로 썼느냐 요건에 맞느냐 또는 정신의 의사 상태가 온전할 때 쓰셨느냐 이런 효력 요건들을 법원의 효력 요건을 검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좀 꽤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유언과 달리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신탁 상품들은 유언하신 분 또는 이 신탁 계약을 맺으신 의 뜻대로 가장 신속하게 사후 수익자 또는 이 재산을 받아가시는 분이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까지 되기 때문에 이 등기의 원부에 받아갈 사람이 명시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또 아까 부동산에 명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대표님들 자산가들이 좀 염려하는 게 미리 주고 싶은데 네. 또 이거를 자녀들한테 미리 줬을 때 이 자녀들이 이 자산을 잘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주면 세금이 많을 거고 지금 네. 주면은 얘네들이 관리를 또 잘 못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좀 신탁을 활용하면 좀 안전장치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세금이나 뭐 가업 승계 또는 어떤 자산 승계에 관련된 것보다도 주식 언제 그러니까 기업가분들을 만날 때 조금 내가 이제 조금 연세도 이제 좀 있으시니까 언제 아들이나 딸한테 언제 주식 증여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세무적인 관점과 비세무적인 관점으로 이게 두 가지를 저는 나눕니다. 첫 번째 비세무적인 관점으로 얘기할 때는 65세부터 75세까지 이때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치매 걸리시기 전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가 한 90만 명 정도 되는데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부터는 더 급작스럽게 일어나요. 왜 치매를 얘기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잠실에 있는 큰 기업 또는 다른 기업들 힘이 있으실 때는 본인 마음대로 다 하시다가 힘이 없어지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 때까지 치매가 발생하시기 전까지 이때 증여하시는 게 좋다. 왜? 증여라는 것도 밀당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증여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부터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가입 연령 때까지 즉 65세부터 75세까지 이때 증여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왜?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밀당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서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간에 상관없이 가업 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에 맞았다면 하시는 게 좋다. 즉 가업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그때 증여하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증여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떵떵거리시면서 티도 내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신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신탁의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사전적인 의미의 신탁은 아니지만
조건부 또는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어떤 거냐면 네. 재산을 맡기고 내가 수익을 받고 내가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 즉 회장님 또는 사장님, 기업가 창업주분들이세요. 이렇게 신탁을 이제 내 재산을 맡겨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다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자를 자녀로 해놓는 거예요. 후계자로. 그런데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면 신탁 계약 한 다음에 신탁 설정한 다음에 5년 뒤에 네가 찾아갈 수 있다. 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해놨어. 왜냐면 얘 결혼하면은 아파트 좀 해주려고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딸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러면 신탁해놓은 다음에 너 수익자인데 이거 너 결혼하면 찾아갈 수 있어. 그럼 혼인신고하면은 혼인신고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제출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대학교를 입학할 때 그때 이제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거는 신탁이라는 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결혼, 5년 또는 어떤 대학 입학 이렇게 설정을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수익자는 자기가 원할 때 이 재산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탁을 통해서는 이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수익자로서 이 재산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 조건이 성취됐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가업, 승계와 연계시켜 보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탁자로서 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위탁자로서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죠. 내가 신탁 설정한 이전보다 너가 지금 대표이사지만 또는 부사장이지만 지분은 없지만 네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주주고 내가 회장인데 내가 또는 사장인데 내가 신탁을 해놓는다. 그런데 신탁 설정 이전에 보다 회사가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이 5% 또는 10% 이상 증가할 때마다 네가 경영권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걸 입증할 때마다 나는 이 주식 수익자로서 너한테 증여한다. 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순이익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매출액이 증가할 때마다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될 때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증여세 재원 마련 기간도 충분히 확보되면서도 또 가업승계에 관련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서도 그리고 받아갈 사람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하면 후계자로서 인정받으면서 내 지분이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업에 MZ세대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무리 피부치가 있다 하더라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어떤 젊은 후계자가 와서 사장, 회장이 된다. 근데 거기에 더 오래 일하신 상무 이런 분들은 50대가 넘었고 또는 MZ세대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해서 이 기업이 누가 이렇게 피부 치료해서 얘가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물려받는다. 그거 잘 안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도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느냐? 얘 피부치지만 그리고 후계자지만 얘가 경영을 잘하는구나. 후계자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점차 쌓아갈 때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같이 성장하는 직원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벤트 즉 조건이 달성될 때마다 주식을 증여하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좀 조건을 걸고 그렇습니다. 이벤트로 한다 그러면 정말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약에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요건이 달성이 됐을 때 순차적으로 증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예. 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PPT로 보여지는 화면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했지만 각색이랑 가정으로 해서 완전히 변경된 건데 실제 계약 사례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매출액이나 순이익. 그러면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갖고 왔을 때 신탁 계약일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한 경우로 확인되는 공적 서류로 또는 신고 서류로 법인세 신고조정 세무조정 계산서라든지 또는 법인의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감사에 따른 감사 보고서. 정기보고서라든지 네네. 또는 다트로 확인될 수 있으면 다트에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서로 확인될 수 있는 때 오케이. 이 순증된 금액만큼 설정한 조건만큼 5% 또는 10% 이 주식집은 수익자한테 집행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주는 거는 좀 객관적이지 않고 아버지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약에 명시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 그렇습니다. 서 맡겨놓고 상사 신탁은 그렇고 네, 인사 맡겨놓고 신탁은 또 다른 그 조건이 달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예,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불만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증여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뭔가 뭐 과학적이다, 뭔가 체계적이다 또 이렇게 증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탁 제도가 되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 법원을 거치지 않고 뭐 재산이 유산이 이제 분배되는 과정 또는 세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에 이제 세금 자체가 상속세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면세점이 되게 높거든요. 일반 중소 중견 기업에 있던 어떤 재산이 이전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